예, 반갑습니다. 박정루 구청장님이 너무 거하게 소개를 하셔가지고 좀 부담 가네요. 이제 동북아 역사전쟁과 한국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요. 뭐 동북아 역사전쟁 중이잖아요. 그 구체적인 가장 이제 적나라한 모습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한국이 정상국가 같으면 이제 뒤집어져야죠. 특히 어디가 뒤집어져야 되냐면 역사학계가 뒤집어져야죠. 근데 조용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말을 듣고도 딴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이 두 정상이 만나가지고 공개적으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 라고 말했는데 역사적으로 역사학계가 조용했어요. 그 구조가 있어, 거대한 구조가. 그래서 그 구조를 모르면은 이 문제 풀기가 참 힘든데요. 제가 한 얼마 전에 이 역사, 아까 이제 역사 정상화 전국 연대잖아요. 그거는 이제 역사 공부 조금 하다 보면, 아,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제 역사 정상화 전국 연대가 우리 김건 선생님 예전에 참교육 선언 하시고 하신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이제 만드신 건데요. 이쪽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쪽은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넘어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 사회를 통합하는 거의 유일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같이 이제 한 배달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역사 광복 운동 하시던 그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박정학 박사님이라고. 이분은 원래 누구냐면 제가 나중에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 장군 출신이에요. 근데 장군 출신인데 평생 나중에 이쪽에 그 종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민족사학 합동 연결식을 했는데 저도 와서 잠깐 이제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고 박정학 박사가 남긴 말, 요걸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은 지금 이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이유립 선생 하면은 이제 환단고기를 처음 공개했던 분이잖아요. 여러분 벌써 환단고기 그러면 아, 환바다 뭐다 하는 온갖 이제 모욕적인 말이 많죠. 그런데 요 성균관대의 이기동 교수란 분이 뭐 유학대학원장도 하신 분인데 얼마 전에 이제 환단고기 번역서를 냈어요. 근데 번역서의 제일 첫 마디 서문이 저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글을 씁니다.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환단고기 읽어보지도 않고 역사학자들이 그 가짜다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믿어왔다. 그런데 제자 대학원생이 이번 학기에 환단고기 원문 강독을 한번 해보시죠. 그 유학대학원들이니까 한번 하잖아요. 그래서 좋다 그러고 원문 강독을 해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가짜일 수가 없는 책이다 라고 해서 자기 시각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이제 공개하신 분이 유립 선생님인데 그래서 이 박정학 장군님이 남긴 글입니다. 나와 유립 선생 해가지고요. 내가 유립 선생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978년 박창암 장군이 발간하던 자유지의 글에서였으며 그리고 4년 후에 한미연합사 한국군 장병들을 위한 초빙 강사로 모시면서 처음으로 만났다. 1985년 8월 인후봉의 일제 쇠말뚝을 뽑는다는 기사를 보고 국사 광복의 기회가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3년 전 만났던 제자 전영배의 연락처를 묻고 물어 김포의 단칸방집으로 찾아가 뵙고 신문기사를 보여주면서 이제 국사 광복의 기운이 오는 것 같다면서 가르침을 요청했으나 그 유립 선생이 내가 평생을 노력했지만 안 된다. 이 나라에서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미 포기했다며 거절하셨다. 두 번째 방문에서도 마찬가지였으나 세 번째에 부부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가 집사람이 아들을 만주 회복에
선봉장으로 키우고 싶은데 현재의 역사로는 그런 의지를 심어줄 수 없으니 제가 배워서 애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여 겨우 승낙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주변에 모금 활동을 벌여 10월에 화곡동에 조그마한 집을 전세내어 사모님 및 미혼의 막내딸과 함께 살면서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연구실을 마련해 드렸다. 그러니까 환단고기 내용이 뭐 사실인가 아닌가는 둘째치고 말하자면 환단고기는 우리 고대사가 찬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갖다 한국에서 하면 죽이자고 달려들죠. 뭔가 비정상도 보통 비정상이 아니죠. 저 노무현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제가 쓴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를 이제 돌렸다 그래요. 이러고 보라고. 그런데 그 송시열의 세상이 지금도 계속 되잖아요. 전라도 천년사 조선시대 보면 다 송시열 만세로 써놨어요. 그럼 송시열이 뭐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300년 이상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죠.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일입 선생이 평생을 했는데 이 나라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나라에서 조금씩 이제 되는 조짐이 여러 가지 보이는데요. 먼저 일제식민사학의 핵심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역사학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뭐 국사교과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역사서는 사관이 있어야 돼. 사관, 역사관.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에 뭐 박근혜 정권 때의 국정이나 지금 검정이나 다를 바 없어 99.9% 똑같습니다. 같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 역사관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조선 후기 송시열을 장수로 모시는 노론사관, 극단적인 숙명 사대주의 사관, 또 하나는 일제식민사관. 요 두 가지 가지고 국사교과서를 쏙 써왔고 지금도 그 교과서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들 뭐냐면 정리하면은 단군은 가짜라는 국조부인론이고 그 다음에 고대 중국이 한반도 북부를 400년간 점령했다는 한사군 한반도 소리고 야마도해가 200년간 가야를 지배했다는 임나가야설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해온 건데 뭐냐면 이 동북아 역사전쟁에서 편을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 일본 그리고 남한의 강단사학계는 다 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하는데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한 강단사학계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우리나라 대학에 사학과가 있는 대학을 100% 다 장악했어요. 100%. 그리고 나라 돈 쓰는 국가기관들 있잖아요. 역사 관련 국가기관들.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뭐 할 거 없이 모든 국가기관을 100% 다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이 넷이 한 편이에요. 그래서 단군이 실존 인물이냐 가짜라는 거죠. 랑랑군의 위치는 어디냐 평양. 가야는 뭐냐 가야는 임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전라도 천년사가 시끄러운 거죠. 그다음에 고려 조선의 국경은 어디냐면 압록강에서 함경남도 원산이라는 건데요. 남한의 민족사학계, 아까 이런 뭐 박장학 장군님이라든지 유일익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 남한 민족사학계하고 북한 역사학계 전체, 이게 큰 차이예요. 남한 역사학계 전체는 여기 있고 북한 역사학계 전체는 여기 있어요. 단군이 뭐냐 인정하고 랑랑군의 위치는 어디냐 고대 요동 및 현재 요동에 있다는 거고 가야는 뭐냐면 임나가 아니라 임나는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건너가서 세운 군국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려 조선국경 이 부분에 이제 북한 역사학계에서 확실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압록강 북쪽 천정에서 두만강 북쪽 공업진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다르죠. 그럼 먼저
우리 교과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교과서들이에요. 이 교과서가 이제 고려 시대의 지도인데, 한번 보세요. 천리장성 여기 이렇게 그려놨죠? 다. 그리고 요게 고려의 동계예요. 고려의 동계가 함경남도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요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거의 포항 근처까지 와 있죠? 이것도 똑같죠? 그러면 먼저 여기에 천리장성을 쌓지만 여기 추운 데잖아요. 그러면 여기 천리장성을 쌓으면은 여기에 고려를 호시탐탐 쳐들어오려는 나라가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쳐들어오는 사람도 없는데 성 쌓는 것도 힘들고 성 쌓고 나면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휴전선 155마일에 남북한 군사가 100몇십만이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쳐들어오려고 하는 세력이 못 써놨잖아요. 다 없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이제 고려 북계 동계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북계는 둘째 치고 동계, 이런 행정구역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디 행정구역 짤 때? 이 행정구역은 뭡니까? 뭐 교주도 이런 사람들 해산물 못 먹게 연구하느라고 만든 행정구역이란 말밖에 안 되죠? 누가 행정구역을 이렇게 짜겠어요? 그러면 이 동계에 대해서 알려면 지금 국사교과서가 뭐라고 써놓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서울대, 연고대 국사학과 교수들이 뭐라고 하는지 전혀 안 중요해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고려시대에 대해서 쓴 고려사는 동계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고려사 지리지의 동계조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록 연역과 명칭은 같지 않지만 고려 초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공엄 이남에서 삼척 이북을 통틀어 동계라 일컬었다. 그러면 이 동계의 북방은 공엄이라는 곳이고 남방은 어디입니까? 삼척이죠? 그 여기가 삼척이에요? 공엄은 나중에 따져보고 여기가 삼척이에요? 삼척이 경상도냐고요. 이걸로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엄진이 어디냐면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두만강에서 공엄진까지가 688리라고 딱 나와요. 아주 정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상 700리 그렇게 말해 왔어요. 두만강 북쪽 700리. 그 다음에 천령. 그러니까 고려와 조선의 북방 경계는 압록강 이 북쪽에 한 여기쯤 되는 지금 심양남 쪽의 천령에서 이 두만강 북쪽 700리의 공엄진까지가 이만큼이 조선과 고려의 국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국사교과서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공민왕이 회복한 북방 영토를 여기라고 가르쳐요. 여기가 이렇게 압록강 두만강이니까 공민왕이 회복한 영토가 지금의 함경남도라는 게예요. 공민왕이 제2 5년에 북방 수복 운동을 벌이잖아요. 공민왕이 제2 5년에 뭐라냐면 개경에서는 기왕후의 오빠인 기철일 땅을 주륙하면서 동시에 이 북방 강역 수복 운동을 벌이는데, 이 북방 강역은 약 100여 년 전에 공민왕이 때 약 100여 년 전에 조휘하고 탁청이라는 두 민족 반역자가 원나라에 갖다 바친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나라가 천령을 소읍니다. 천령 들어보셨죠? 그러면 공민왕이 회복한 영토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려사에 공민왕 5년 5월 평리 인당 등에게 압록강 서쪽 지역에 8개 참을 공격하게 하였다. 어딜 공격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압록강, 압강 서쪽 지역이잖아요. 고려사에는
그 공격을 이쪽으로 했는데 우리는 책에선 이쪽으로 했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모르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천령위는 어디냐면 우리는 지금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천령이라고 써놨어요. 교과서는. 그런데 천령위가 문제가 되는 거는 명나라에서 천령위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니까 고려 우왕과 최영 장군이 요동정벌군을 띄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천령을 설치해갖고 요동정벌군이 가게 되면 여기로 가야 되죠?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 천령에 명나라가 여기에 천령위를 설치했으면은 그게 문제가 되면은 요동정벌군이 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동정벌군 왜 여기로 가냐 이거예요. 연쇄살인범이 있어요. 서울 경찰청에 전화가 왔습니다. 수원에 연쇄살인범이 나타났어요. 그래요? 하고 의정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령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나라가 천령위를 설치하니까 고려에서 두 가지를 같이 해요. 한편에서는 이성계와 조민수에게 군사를 주어서 올라가게 하고 한편으로는 박의중이라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지도까지 다 첨부해가지고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다. 조상 전래 우리 땅인데 조유와 탁청이라는 두 민족 반역자가 잠시 넘겼던 걸 국민왕이 되찾은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 문서를 갖다 주니까 그 다음에 명나라 주원장이 너네 말이 맞다. 라고 해가지고 그 천령위를 북쪽으로 조금 옮기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천령위, 이건 어디서 뽑은 거냐면 명나라 정사인 명사지리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천령위 위치를 명나라 정사인 명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388년 천령성을 설치했다가 1393년 예룬주로 옮겼다. 천령은 서쪽에 요하가 있고 남쪽에 범하가 있는데 모두 요하로 들어간다. 동남쪽에 봉지편이 있는데 옛 천령성 자리이고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천령 동남쪽에 봉지편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옛 천령성 자리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한 천령성 자리이고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봉지편이란 곳까지가 고려와 명나라의 국경선이란 이야기예요. 이게 명사에서 말하는 거죠. 거기가 어디냐면 요 원천령 자리가 여기에요. 심양시 남쪽에 진상둔진의 옛 봉지보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천령위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고려군사가 북상하니까 1393년에 지금 천령, 심양 북쪽에 천령시가 있어요. 지금 천령시에 가보면 은주구가 있습니다. 은주구. 그 은주구로 옮겼다는 거예요. 중국 명사가 말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려 국경이고 여기 두만강. 그러니까 여기 천령에서부터 요 두만강까지가 고려 국경선이 되는 겁니다. 그 저희가 답살 가봤어요. 답살 가봤더니 저희가 중국 답살 워낙 많이 다녀서 웬만하면 한 방에 찾는데 여기는 숨겨놔가지고 처음에 못 찾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갈 때는 심양시내에서 기사생활 한 30년 한 양반을 후배해갖고 가니까 요 근처까지 들어다 줬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냥 족이라고만 하고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 더 들어가서 보니까 한 할아버지가 농사 짓고 있길래 아시냐 그랬더니 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 조금 들을 테니까 가보시죠 라고 해서 겨우 찾아갔는데 여기 앞에 풀이 많이 있던 거 풀을 다 제거한 거예요. 봉지보 요지. 아까 우리가 봤죠? 여기 동남쪽에 봉지편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바로 요 자리. 여기에 몰래 세워놨어요. 중국에서. 천령성 자리에. 아마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으니까 중국에서 지금쯤 치워버렸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중국이 자기네가 유리하지도 않은 건데 어쨌든 표지석을 세워놨어요. 여기까지가 고려와 명나라의 국경이다 라고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가 이러고 저러고 뭐 그건 의미는 둘째 치더라도 우리가 뭐 한마디만 하면 중국에서 개천대 하잖아요. 천대 받을 만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땅 문서만 보면 다 우리 땅인데 아 그거 우리 거 아니야 니네 거야. 우린 교과서 그렇게 안 가르쳐. 우린 욕이라고 가르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조선과 명나라의 국경은 어디냐면 태종이 김첨이라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명나라와 국경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김첨이 지도까지 다 가지고 가서 협상을 했어요. 협상한 결과 아까 우리가 본 요 자리를 갖다가 명나라로부터 조선 땅이다라는 국서를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태종실록에 보면 김첨에게 사신으로 갔다 온 김첨에게 땅 15개를 상으로 줬다. 이게 태종실록에 나와요. 일본인들 다 봤어요 그 기사. 그런데 이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반도사관에 의해서 여기부터 이렇게 뚝 잘라 먹은 겁니다. 이 광활한 어떻게 보면 이 남쪽보다 여기가 더 커요. 이 땅을 뚝 잘라 먹고 이렇게 그려놓은 걸 갖다가 아직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활동을 오래 하다 보면 아까 유일욱 선생이 이 나라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분도 많은 벽에 부딪혔겠죠. 하다 보니까. 더구나 또 이분은 뭐 정규 역사학으로 뭐 학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더 이제 식민사학 쪽에서 무시를 한 건데 이걸 보면은 저는 한국이 과연 독립국가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한 나라가 독립국가 지위 유지하려면 국방력과 경제력과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역사관 뭡니까? 아주 그대로 일본, 중국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근데 태종이 이 땅을 갖다 소유권을 주장할 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죠? 저 땅에는 우리 민족은 별로 많이 안 살잖아요. 여진족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태종이 이쪽에 사는 여진족이 9개 부족인데 9개 부족 이름을 다 쓰고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여진족 이름이 있고 조선 이름으로는 이화영이라는 인물이에요. 다 이들은 9개 부족은 전부 다 우리 조선에게 그 세금을 바치고 우리 조선의 배수를 받은 우리 조선의 신민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9개 추장을 다 써놨는데 그 중에 이화영이 누구냐면 이성계의 의영제 이지란이라고 있잖아요. 여진족 이지란.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논리가 앞뒤가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맞다. 여기까지 니네 땅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숙종 때 여기다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놨을 때 일각에서는 왜 선조들의 땅을 사우디랑 그 뺏겼냐, 넘겨줬냐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또 반전이 있어. 뭐냐면 이 서위 압록, 동이 토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토문강을 갖다 두만강이라고 지금 뭐 저 중국이나 뭐 했는데 두만강이면 두만강이라고 쓰지 두만강 글자는 몰라갖고 토문으로 썼겠어요? 토문강이 어디냐면 여기 송화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송화강의 지류를 따라서 1도백하, 2도백하 하는데 4도백하가 토문강이에요.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에 따라도 이쪽일 때는 계속 이제 우리 땅인 거고, 근데 압록강은 사실 원래 여기가 압록강이 아니라 이 만주 압록강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련 선사도 삼국사에서 아니 북쪽에 압록강이 또 하나 있단 말이냐. 자기도 공부하면은 한국학자는 미스터리가 많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요 국경이 명나라로부터 정식으로 협정 맺은 국경이 이 국경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요.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금방 뺏긴 이유가 이 식민사학자들하고 잘못 손잡은 게 저는 가장 크다라고 보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니까 대한민국의 유수한 역사학자들이 감사원 앞에 가서 시위를 했어요. 시위로 뭐 갖고 했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하대학교 고조선연구소에서 고려 국경을 해보니까 이렇게 그려놨다, 그거 처벌해야 된다 하고 시위하고, 또 하나 우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동북아 역사 지도란 게 있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거를 갖다가 좌초시켰다, 그러니까 둘 다 조사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실제 믿기 힘든 일들이 이 나라 역사와 관련해서는 많은 거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전 유럽 전쟁 저런 거를 보면 저는 별로 무수히 많이 경험해 본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죠. 그 세종대왕도 뭐냐면 주원장이,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조선 지도를 보고 조서하기를 공엄진이 남은 조선의 경계라 하였으니 경들이 참고하여 아래라. 세종대왕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세종대왕이 낸 책문이 있어요. 그 책문이 마지막 과거 시험이잖아요. 임금 앞에서 쓰는 논술형. 거기에 우리 국경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냅니다. 자, 우리 국경 문제에 대해서 혹자는 요 공엄진까지가 우리 땅이니까 여기부터 지켜야 된다는 의견부터 여러 의견이 있는데 너희들의 견해는 뭐냐 라고 시험을 내요. 그래서 조선의 성호 이익선생도 공엄진 두만강 북도 700리라고 다 글을 써놨어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딱 점령하고 나서 국경선을 갖다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지금까지 80년 지나도록 이 나라 역사학자들이 100%가 그걸 추종한다는 게 믿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또 하나, 단군 부정의 뿌리.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전까지는 단군을 부인한 사람은 없었어요. 기자를 높인 사람들은 있었을지언정 단군을 대놓고 가짜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가미치오라는 인물이 가야는 임나라라고 하면서 이 정한론자인데,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는 정한론자인데, 이들의 논리는 뭐냐면 단군이란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참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니 가짜로 써냈다. 그 논리 딱 하나예요. 그래서 단군은 불교가 전파된 뒤에 중들이 날 줄 망령된 이야기다 주장하고, 히라토리 구라기치, 아주 지금도 이 남한의 식민사학자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인물들이에요. 다들 이 인물은 대저 단군의 사적은 원래 불설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에 지나지 않는다. 이만희슈루에 대한 남한 식민사학자들의 존경심은 그냥 신으로 돼요. 신으로. 그런데 이 이만희슈루는 아주 사료 조작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전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이렇게 볼 때 이게 집단 정신병리학에 걸려 있는 거예요. 단군은 인종부터 고종 사이에 만들어졌다라고 썼는데, 이 식민사학자들 논리가 그러면 이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뭔가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근거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 남한 역사학을 갖다 실증사학이라 그러는데, 한국 실증사학엔 실증 없어요. 사료 없어요. 다 그냥 자기네 생각을 써놓고 그냥 외워 이거예요. 근데 이 이만희슈루는 여기 삼국유사에 환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일본 가서 간행할 때는 환인이라고 고쳤습니다. 그러면 글자도 비슷하잖아요. 환인으로 고치면 뭐가 되냐면, 이제 환인은 불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뭐가 되니까 이것도 조작했다라는 논리로 만들어내는 건데, 이 이만희슈루가 지금 전라도 천년사에서 문제가 되는 그 기문, 야마도의 식민지인 기문을 전북 남원이다라고 1922년에 최초로 그냥 갖다
쓴 인물이에요. 근거 없어요. 다 헛소리에 읽어보면은 저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전 탐복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아무 내용 없는 걸 갖다 저렇게 말을 갖다가 장황하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 뿌리가 보면 저 일본인들 논문 쓴 거 보면 말투가 다 그래요. 뭔가 장황하게 써놨는데 따지고 보면 내용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단군이 과연 삼국유사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동천왕 21년 247년째에 보면은 이때 위나라 관구검이 쳐들어와 가지고 고구려가 환도성이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함락된 성을 갖다가 다시 수도로 삼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평양성을 쌓고 백성과 종묘와 사직을 옮겼다. 평양은 본래 선인왕검의 땅이다. 다른 기록에는 왕이 되어 왕엄에 도읍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평양은 지금 우리가 북한 평양을 말하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서라벌이 서울이란 뜻이듯이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를 뜻하는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평양은 247년이니까 장수왕이 천도하기 훨씬 전이죠. 이 평양은 어디냐면 만주에 있는 겁니다. 만주에 있는 건데 본래 선인왕검의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인 선교가 있잖아. 선교. 그러니까 선교해서 단군을 그걸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인왕검의 땅이다. 그 단군왕검의 땅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구려 광교토대왕 비문이나 고구려 본기 같은 데는 고구려만 쓴 거예요. 자기네 나라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단군을 안 썼을 뿐이지 단군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삼국유사에 보면은 왕력조에 고려 제1대 동명왕 갑진년에 즉위하여 18년을 다스렸는데 성은 고시고 이름은 추몽이다. 추모라고도 한다. 단군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삼국사기 영량왕조에 보면은 대학 박사 이문진에게 고사를 요약해서 신지모관을 만들겠다. 국초에 처음 문자를 사용할 때 그때 사람이 사실을 기록해 100권을 만들었는데 이름을 6이라고 했다. 이에 이르러 깎고 고친 것이다. 그럼 여기서 한번 역사 기록은 다들 의문을 가지고 봐야 돼요. 여기서 의문이 뭡니까? 국초에, 나라초에 100권, 6이 100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나라초에 100권 적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6기가 또 남겨진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내용이나 이렇게 보면은 6기에 담긴 대부분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단군조선의 이야기지 않겠는가라는 유추가 가능하죠? 근데 최남선이 그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일시체포가 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자열서를 씁니다. 그런데 그 자열서에서 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한 건 다 좋은데 내가 단군을 부인했다는 이 말만은 나에게 씌우지 말아달라 하면서 내가 왕년에 불합문화론이란 것을 발표하여 동양의 문화는 남북 양계에 구분되고 그 북구의 문화는 단군의 고도를 중심으로 발전한 것이요. 이 단군 문화는 실로 인류 전문화의 중요한 일부를 형성하는 것을 주장한 일이 있다. 그 중에는 자연히 일본도 단군 중심 문화의 일익음을 언급하였었다. 그래서 친일파라는 최남선이 딴 건 다 좋은데 단군 부인했다는 얘기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버젓이 개천절 즈음해가지고 단군은 신화다.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나 로마 가가지고 그 신화 가짜야 이러면 학교에 발 못 붙여요. 너무 무식하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하고 일본 역사학자들만 신화라는 말을 가짜라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야사가 문제가 돼가지고
몇 번 저 가야사 왜곡하는 사람들하고 토론했어요. 그래서 누가 질문했습니다. 가야가 언제 건국했습니까? 그러니까 가야사 40년 공부했다는 저 부경대 이근우 교수라는 사람이 모릅니다. 가야 언제 건국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삼국사기에 김유신 열전에 가야는 서기 42년 건국했다 나오죠.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다 나오죠. 모릅니다. 그랬더니 옆에 박천수라는 경북대 교수가 사람이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30년, 40년 사학과 교수하는 나라예요. 그리스 로마 가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 가짜라고 해보세요. 학교에서 남아있을 수 있나? 신화는 다 역사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생사화라는 거는 우리 시조는 니들하고 달라 이거예요. 보통 사람하고 달라. 거기다 난생사화는 뭐냐면 핵심이 아래서 나잖아요. 알은 뭡니까? 새가 다 아래서 났죠? 그러니까 난생사화는 뭐냐면 우리 시조는 우린 다 천선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하늘과 땅을 인간을 중보하는 중보자예요. 이 난생사화는 광범위하게 있잖아요. 심지어 베트남들 다 난생사화예요. 따지고 보면 다 동이족들입니다. 동이족은 다 난생사화예요. 저 주나라도 그렇고 은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람이 아래에서 태어난 거 어떻게 믿습니까? 사학과 교수 30년, 40년 한 사람들이 그게 이제 우리 사학과의 현 주소예요. 버젓이 이러고 나왔는데 여기에 한겨레까지 가담해가지고 사이비 역사의 역습. 이 사람들 봐요. 아주 전체주의자들이에요. 자기네가 만든 게 아니죠. 일본인들이 만든 학절이 있어요. 그걸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갖고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사이비 역사학이다, 유사 역사학이다,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좀 보면은 이게 외국 같으면 이게 정신병자지 이게 어떻게 학자 집단인가. 학자 집단이 예를 들어서 아까 고려 국정 말씀드렸잖아요. 사료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토론해보자 해야 되는데 이런 그 주장하면 사이비야. 그러니까 총독부 역사학에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하면은 사이비라고 모는 거예요. 그러다 한겨레나 경향이나 다 이러다가 지금 영향력 급속도로 상실한 겁니다. 당연히 한겨레 신문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그걸 왜 그렇게 거기에 자기 없는 돈 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기존의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이렇게 잘못된 뿌리가 보면은 다 해방 공간에 있어요. 1945년부터 48년 사이에 프랑스 같으면은 좌파 레지스탕스 운동한 사람들이 사회당을 만들었죠. 그다음에 우파 레지스탕스 운동한 사람들이 드골 중심으로 인민전선 만들었죠. 그러니까 양쪽은 다 나치와 싸운 세력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똘레랑스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친나치 청사는 드골 계열에서 더했어요. 특히 누굴 가장 가혹하게 했냐면 지식인들. 신문 칼럼 하나 쓰면 다 죽였어요. 나치 찬양하는 칼럼 쓰면 다 죽였습니다. 아주 해독이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해방 공간에서 보면은 유의미한 정치 세력이 몇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박헌영 중심의 조선공산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운형 중심의 이제 인민당이 있었죠. 여긴 그 약간 범좌 계열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백범 김구 중심의 한국 독립당이 있었죠. 다 사라지고, 이승만 중심의 독립속성 중앙회가 야당이 되고, 한민당, 김성수 중심의 친일 주주정당인 한민당이 야당이 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 뿌리 속에서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건데 그 구조를 갖다가 이제 좀 바꾸자라는 열망들이 있었는데 막판에 가면 엉뚱한 짓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서울법대 최태영 학장이란 분인데요. 이분 글을 보세요.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한국당에서 단군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실증사학을 내세워 단군을 가상인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이승만 정권 때부터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일본인들이 단군을 그렇게 부인했어도 안 통했어요.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너 서울대 교수야, 연대 교수야, 고대 교수야 하는 사람들이 단군 가짜야 하니까 먹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지만 이병도 박사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사는 말년에 건강이 나빴는데 어느 날 병실에 찾아갔더니 죽기 전에 옳은 소리를 하겠다며 단군을 실존인물로 인정했어요. 그 사실을 후학들이 모르고 이 박사의 기존 학설에만 매물러 온 것입니다. 이거 최청 박사 그랬는데 이분이 1900년생이잖아요. 1900년생이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그럼 몇 년도겠어요. 그러니까 이분 논리는 뭐냐면 일본인들이 그렇게 단군 부정했어도 안 통하다가 한국인들이 부정하니까 통하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병도 박사가 단군을 실존인물로 인정했는데 그 사실을 후학들이 모르고 이 박사의 기존 학설에만 매달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병도가 조선일보 1986년 10월 9일자에 단군은 신화 아닌 우리 국조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글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끝난 줄 알았죠. 이병도를 갖다 뭐라 그랬습니까? 국사학계 태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태두가 인정했으니까 끝난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이병도 박사가 이러니까 그 제자들이 두 가지로 반응했어요. 저 노인네가 돌았나? 한 반응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태용 박사가 협박했다. 최태용 박사가 아까 1900년생이라 그랬죠? 그러면 86년도면은 최태용 박사가 몇 살 때예요? 만 86세 때죠? 만 86세 노인에 협박받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병도가 바꿨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분도 그 한국 남한의 강단 식민사학계의 구조를 모르는 거예요. 남한 강단 식민사학계는 뭐냐면 본사가 따로 있어요. 대일본 황국사관 주식회사가 본사고 여기는 지사예요. 한국 지사. 그런데 지사장이 요만한 권한이 있으니까 요만큼은 바꿀 수 있는데 단군을 갖다가 인정해. 그럼 우리 본사 방침하고 완전 어긋나지 하니까 제자들이 반기 들은 거예요. 뭐 중국의 이제 역사 공정들 보면 우리는 동북공정 하나만 가지고 하는데 사실 동북공정 별거 아니고 돈도 몇 푼 안 들은 거예요. 이거 다들 뭐 하상조 단대공정, 동북공정, 중화문명 탐원공정, 국사수정공정, 지금은 이제 중화문명 선정공정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중국이 요즘은 역사 침탈 별로 안 하잖아요. 소동 안 일으키죠.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도 처음에 이 남한 강단사학계가 이렇게 100% 자기네 편인 줄 몰랐어요. 그러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아까 시진핑 이야기 들을 때 우리는 상당히 그걸 갖다가 그 구조를 봐야 됩니다. 중국의 그 바쁜 국가 주석이 역사 문제다 보고 받는다는 거죠. 가장 핵심 보고는 뭐냐면 한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뭐 이거 이상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제 만리장성, 이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도인데 만리장성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평양까지. 여러분 평양에 만리장성 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럼 빨리 북한도 만리장성 관광단 조직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도라는 게 문제예요. 이거 이제 감속정 박물관 가보면 제가 찍어온 건데 여기까지 다 돼 있죠, 만리장성이. 여기는 국가박물관. 중국 그 천안문 가보시면
천안문을 이렇게 등지고 보시면 오른쪽에 중국의 대표적인 국가박물관, 여기 평양까지 만리장성이 다 온 걸로, 여기까지 자기네 땅인 걸로 전부 다 그려놨는데, 이 논리가 뭐냐면 낙랑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만리장성은 가장 동쪽까지 왔을 때가 이 산해관까지 온 거예요. 산해관. 명나라 때. 여기까지 온 게 명나라 때 여기 온 게 가장 동쪽으로 왔는데, 지금은 전부 다 여기까지 왔다고 그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러면 만리장성 동쪽 끝이 어디냐? 평양까지냐? 사기몽염열전에 보면은 장성을 축조했는데 임조에서 요동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요동까지가 만리장성 짰다는 거예요. 수경주에 보면은 임조에서 갈적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요동이 갈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갈적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에 중국 하북성에 가보면 이 신악 갈적이라고 이렇게 또 있어요. 요 근처까지가 만리장성이 왔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 동북공정 지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근데 실제 갈적산은 여기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구절 때문인데요. 이 사기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 낙랑군 수성연에는, 태강지리제에서 말하기를 낙랑군 수성연에는 갈적잔이 있고 장성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다 낙랑군 위치, 그 다음에 만리장성 위치 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낙랑군에 뭐가 있냐면 수성연이 있고, 또 하나는 갈적잔이 있고, 만리장성의 기점이다. 이렇게 세 개 되어 있죠. 여기 낙랑군은 수성연이 있고, 갈적잔이 있고, 만리장성이 일어나는 곳이다, 기점이다, 동쪽 끝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세 조건을 다 맞는 데를 찾으면 되는데, 중국 동북공정 지도에서 뭐라고 했어요? 요 수성연 여기다 갖다 놨죠? 낙랑군 수성연 여기 있어요. 만리장성 여기까지 끌어다 놨죠? 그런데 갈적자는 여기다 못 그려놓고 여기다 그려놨어요. 이게 중국 동북공정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왜곡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갈적자는 여기다 그려놓지 왜 여기다 그려놨을까? 갈적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중국에서 신악갈적 9명의 황제가 올랐다 그래가지고 대단히 유명한 산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거의 지리산이나 뭐 설악산쯤 되는 산입니다. 여기 누가 가장 먼저 올랐냐? 진시황이 가장 먼저 올라요. 진시황이 통일하고 나서 야, 내 통일한 땅 끝까지 가보자 라고 해갖고 여기 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인물이 한무제가 여기 올랐다가 그 다음에 고조선 공격하죠. 그 다음에 조조가 또 오르고 하는 그 9명의 황제가 올랐다 그래서 대단히 유명한 산이기 때문에 이 산은 여기다 못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동북공정 논리는 이걸로 끝난 겁니다. 이 자기네가 만든 지도로. 근데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이거죠.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이 지도 하나 가지고 동북공정은 끝난 건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누가 처음으로 만리장성을 한반도로 끌어들였냐, 이 땅으로 끌어들였냐면 이나바위아기치라는 식민사학자인데요. 자기가 1910년에 진장성의 동쪽 끝은 지금의 조선 황해도 수안의 강역에서 일어나서 대동강 상원으로 나와서 청천강을 끊고 서북으로 달려 압록강 및 동가강의 상원을 돌아서 개원동북지옥으로 나온다는 사실은 한지에 의해서 의심할 바 없다.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의심할 바 없다 이렇게 쓰면 아 저거 다 거짓말이구나 하면은 100%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실은 한서지리지에 의해서 의심할 바 없다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한서지리지 다 봤어요. 한서지리지는
이거 보면 한서지리지에 뭐 수안이 나오고 대동강이 나오고 동가강이 나오고 다 나오는 것 같죠? 단 하나도 안 나와요. 이 당시 중국인들 역사 지식은 이 갈적단 이쪽은 지식 자체가 없어요. 누가 한서지리지를 누가 보겠어. 다 나하고 우리 그 패거리들하고 우리 제자들만 보지. 의심할 바 없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의심할 바 없다라고 하면 100% 거짓말이에요. 다 이 사람들 따라한 거예요. 이나바 위화기 취재가 논문 보니까 뭐가 하는데 길이 험해서 어쩌고, 그래, 길이 험한 거하고 이게 다 낙랑군이 지금의 이제 평양 중심으로 있다는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길이 험해서 뭐 어쩌고, 그래, 길이 험한 거하고 낙랑군이 평양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딱 써놓고 막판엔 의심할 바 없다. 이게 지금까지 통한다는 게 놀라운 거죠. 이걸 갖다가 중국의 왕궁량이 뭐냐면, 일본인이 수안까지 온다 그랬는데, 우리 중국인들 중화 사상 있잖아. 일본인 거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나바 위화기치는 수안까지라 그랬는데 우리는 평양까지라 그러자. 그래서 평양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박물관들 다 평양으로 돼 있죠. 이걸 갖다가 한국의 국사계 태두라는 이병도, 수성현, 이게 뭐냐면 낙랑군의 위치를 지금 찾는 겁니다. 낙랑군의 위치가 어딘가, 평양인가 요동인가를 찾는 건데, 다 이거 평양이라고 평양 부근이라고 평안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수성현, 아까 우리가 태강지리지에서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석단이 있고 그 다음에 만리장성이 기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수성현이 어딘가를 찾는 건데, 아까 이나바 위화기치는 조선 황해도 수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 땅으로 끌어들였는데 중국의 왕궁량은 그대로 우리 못 따라가서 평양이라고 했고, 한국의 이병도가 뭐라고 하냐면 자세하지 아니하나 지금 황해도 북단에 있는 수안에 비정하고 싶다. 수안에는 성남 산천 쪽에 요동산이란 산명이 보이고 관방조의 후대 소축의 성이지만 방원진의 동서행성의 속성이 있고, 또 진지의 이 수성현 쪽에는 맹랑한 설이지만 진대장성지 속이라는 기재도 있다. 이 진장성설은 터무니없는 말이지만 아마 당시에도 요동산이란 명칭과 어떠한 장성지가 있어서 그러한 부해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릇 땡기사에도 어떠한 꼬투리가 있는 까닭이다. 여러분, 이 짤막한 글에서 자세하지 아니하나 맹랑한 설이지만 터무니없는 말이지만 부해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릇 땡기사에도. 이거 전 보면은 역사학자들은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워낙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진대장성지 속이라는 이야기, 진지에 이 진서지리지 말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절대 친절하게 안 써요. 그러나 진서지리지라고 쓰면 되는데 이건 일반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암호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 진서지리지의 수성현은 진나라 땅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황해도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빵이에요. 그런데 이 논리가 아직까지도 통하는 나라라는 게 희한한 거죠. 그러면 낙랑군 위치에 대해서 뭐냐면, 중국사를 찾아보면 한서 설전열전에 낙랑은 유주, 현 북경에 속해 있다. 낙랑군의 상급기관이 북경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낙랑군이 평양이면 상급기관이 북경이면은 공문서 한 장 전달하다가 법이 바뀌어요. 가서 하면은. 후한서 광무제 본기에는 낙랑군은 옛 조선국이다. 요동에 있다. 요동에 있다 그러죠. 후한서 최인열전에 보면 장자면은 속 낙랑군에 속해 있는데 귀지제 요동, 그 땅은 요동에 있다. 다 요동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요동은 지금은 요녕성을 중심으로 그 동쪽을 요동이라 그러고 서쪽을 요서라 그러는데, 이 당시 요동은 거기가 아니라 지금의
하북성 일대를 다 요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낙랑군이 다 지금의 하북성 일대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북경에서 낙랑군 조선원 사람 무덤이 북경 근처에서 발견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역사 이제 뭐 고고학자들이 엄청 이제 뭐 존경하는 일제 이제 식민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북경 가가지고 북경 가보니까 유리창가라고 여기 인사동 비슷한 데가 있어요. 세키노 타다시라고 있는데 세키노 타다시를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고고하게 최고 스승으로 모시죠. 세키노 타다시 일기가 최근에 발견됐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 북경대사관에 족첨이란 사람하고 북경에 유리창가 가니까 낙랑군 한나라 시대 유적이 잔뜩 유물이 잔뜩 있어서 내가 다 사다가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보냈다 그렇게 써놨어요.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으면 낙랑 유물을 평양에서 팔아야지 왜 북경에서 파냐고요. 여기 북경의 대흥구에 해보니까 한현도는 낙랑군 조선한 사람이라는 벽돌 명문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그런데 남한 강단사역은 조선총독부설 이거에서 벗어나면 이 나라는 희한한 게 학자들뿐만 아니라 언론들 이 분야에는 보수진보 구분이 없어요. 오히려 짝퉁 진보 언론들이 더 악랄하게 공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태성이라는 한국일보 기자가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에서 논란이 됐던 낙랑군 위치 문제는 어떻게 보나 한번 말을 한번 보세요.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건 우리뿐 아니라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 100년 전에 이미 논증이 다 끝났다.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김재원 100년 전이라 하니까 자꾸 친일사학 소리 듣는다. 하하 규경량 그러면 200년 전 조선 실학자들이 논증을 끝냈다라고 하자. 이 한국일보가 현총일 바로 전날에 식민사학자들 불러다 놓고 잔치판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낙랑군 위치 문제는 낙랑군이 제가 저보고 말하면 낙랑군이 요동에 있다는 거는 중국 사료에 다 나온다 어디 나온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 100년 전에 이미 끝났다 하니까 100년 전이라 하니까 자꾸 친일사학 소리 듣는다. 그럼 실학자들이 끝냈다고 하자. 이게 학자들의 언어냐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안정준 바로 평양에 있다는 건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북한 역사학이 문제가 된 겁니다. 북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이 안정준이 역사비평에서 뭐라고 썼냐면 일제 시기에 발굴한 낙랑지역 고분의 수는 70여 개에 불과한 반면 해방 이후 북한에서 발굴한 낙랑 고분의 수는 90년대 중반까지 무려 3천여 개에 달한다. 현재 우리가 아는 낙랑군 관련 유적의 대다수는 일제 시기가 아닌 해방 이후에 발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안정준이 이야기는 북한에서 해방 이후에 3,000개에 달하는 유적을 발굴하고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럼 북한학자 뭐라고 했냐? 북한의 리순진이 해방 전에 일제 오용사가 들은 우리 민족자의 첫머리인 단군조선의 력자를 말자라는 한편 평양 일대 낙랑 무덤을 한나라 낙랑군 시대의 유적으로 왜곡 날조하면서 그것을 기초자료로 하여 한나라 낙랑군이 평양 일대에 있었다는 낙랑군 재평양서를 조작해냈다. 해방 후 우리 고고학자들이 발굴 정리한 낙랑무덤 자료들은 그것이 한식 유적 유물이 아니라 고조선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낙랑국의 유적과 유물이라는 것을 실증해준다. 낙랑국은 고조선의 마지막 왕조였던 만조선이 무너진 후에 평양 일대에 고조선 유민들이 세운 나라였다. 북한학자 주장은 뭐예요? 한나라 식민지인 한나라 낙랑군이 아니라 고조선 후예 국가인 낙랑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이야기 아시잖아요. 북한학자는 이렇게 했는데 이 안정준이가 북한에서도 낙랑군이라고 써놨잖아요. 낙랑군. 그러면서 이거를 쓰면서 참고문헌으로 딱 이걸 들어놨어요. 이거를 갖다가.
그런데 딴 분야 지금 이렇게 하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바로 해가지고 이런 논문 가지고 교수됐으니까 바로 아웃시키는데, 이 역사학에서는 이 사람들이 거짓말 시키면은 100% 한통속이라 검증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민사학은 완전 분단사학이에요.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뿌리는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에 가닿지 못하면 다 헛소리예요. 다 헛거예요. 북한 역사학자 거 누가 보겠어. 이런 거예요. 이거 보기 힘들었어요. 지금도 보려면 저 통일부에 가가지고 북한 자료 보려면은 이름 쓰고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통일부 자료센터나 찾아가가지고 자기 이름 적고 주소 적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적고 북한 자료 보겠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북한에서는 한나라 낙랑군이 평양 일대에 있었다는 낙랑군 대평양사를 조작해냈다라고 쓴 걸 갖다가 180도 바꿔가지고 북한도 낙랑군이 평양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논문을 쓰는 겁니다. 뭐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가 이 내몽골 적봉에 답사를 가봤더니 이게 4,000년 전에 고조선 산성인데요. 이게 우리 치라 그러잖아요. 치. 중국에서는 마면이라고 튀어나왔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지금 남아있어요. 우리 지금 축성 기술이 그대로 지금 내몽골 지역에 남아있어요. 이게 다. 이게 단유세문경인데요. 이게 23cm에 23cm니까 요만하죠. 요만한 거에 원이 13,000개가 그려져 있는데 이건 그린 게 아니라 줌을 뜬 거잖아요. 현대과학으로 이걸 못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1년에 걸쳐서 세밀하게 현미경 같은 거 가지고 겨우 흉내 하나 냈는데 이걸 못 만들어요. 근데 저는 1949년에 아까 분단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1949년에 홍기문이라는 분이 이 벽초 홍명희 선생, 임꺽정전을 쓴 벽초 홍명희 선생 아들이에요. 이 홍기문이 49년에 쓴 조선 고고학에 대한 일제 오용학설의 검토라는 글을 보고 제가 상당히 놀랐어요.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에 성공하자 그들의 소위 역사학자들은 조선 역사에 대해서 이상한 관심을 보였다. 과연 어떠한 것들인가? 첫째, 서기전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약 500년 동안 오늘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나라 식민지인 낙랑군이 설치되었다는 것이요. 둘째, 신라 백제와 함께 남조선을 분구하고 있던 가라가 본래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이요. 해감에 1, 2, 3, 4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해놨어요. 1949년도에. 그래서 제가 이걸 뒤늦게 보고 나서 정리해놨다는 건 뭡니까? 이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역사의 과제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류지린의 고조선 연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북한의 역사학을 보니까 낙랑군 관련해서 이때도 북한 학계에서 싸움이 많았어요. 특히 뭐냐면 문헌사학자들, 이제 역사학자가 둘로 나누면 문헌사학자와 고고학자로 나눌 수 있는데 문헌사학자들은 중국 문헌을 보면 전부 다 아까 본 것처럼 낙랑군은 요동에 있다, 요동에 있다, 요동에 있다 이렇게 쓰니까 문헌사학자들은 처음부터 낙랑군은 평양에 안 있었고 요동에 있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때 북한의 고고학자들, 이때만 해도 일제식민사학자들이 역사 유적까지 조작했으리라고는 생각 못할 때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키노 타다시 그 북경 유리창가에서 낙랑군 유물 잔뜩 사다 보냈다는 세키노 타다시의 글을 보면은 내가 효문묘 동정 우연히 발견했고 우연히 발견했고 우연히 발견했고 우연히 발견했고 우연히 발견했고 세계적인 대발견 6개를 다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럼 저는 이 세키노 타다시가 꼭 우연히 발견했단 말 앞에 써놔요. 도쿄 공대 교수인데 저는 세키노 타다시 코드라고 봐요. 자기 나름의 걔는 이 학자로서 요만큼의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시켜서 알 수 없지 하지만 내 앞에다 우연히 그 한 장의 짤막한 글에 6번이나
우연히 발견했고 우연히 발견했고 우연히 발견했고 우연히 발견했고 2000년 동안 아무도 발견 못했는데 우연히 발견을 다 했다고 써놓은 건 뭡니까? 다 가짜라고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한참 되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리지린이라는 학자를 북경대에 유학을 보냈어요. 1958년도에. 그래서 리지린이 북경대의 고힐강이라고 이 당대 중국에서 최고 학자입니다. 그 최고 학자인데 그 학자 밑에서 연구해가지고 1961년에 이 고조선 연구란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래서 1961년에 리지린이 박사학위 받았다더라 해가지고 평양에서 고조선에 관한 과학 토론회가 열리는데 이 토론에서 리지린이 자기 박사학위 논문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이제 낙랑군 평양설은 완전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낙랑군 요동설로 북한은 1961년도에 정리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조금 아까 봤죠?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건 우리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 리지린이 남북한을 통틀어서 역사학 1호 박사예요. 이병도 박사학위 논문 먼저 하세요. 고려시대 연구. 자기가 몇 년 전에 책으로 낸 걸 갖다가 자기가 박사학위 논문 제출하고 자기가 심사해서 자기가 박사학위 받았어요. 근데 이 리지린은 당대 최고의 고일강을 상대로 받아서 이때 이제 서기전 5, 4세기 때는 그러니까 서기전 5세기, 4세기 때는 고조선 강역이 여기까지 걸쳐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기전 3세기 때 가면은 여기까지로 이제 축소됐다라고 하는 게 리지린의 이제 고조선 연구에서 주장한 것들이죠. 그래서 낙랑군 평양설에 남한 강단사학계가 또 이제 목숨을 걸고 있다 하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임날본부 설인데 요즘 임나가야설 이것 때문에 이제 아주 핫 이슈가 됐죠. 그 문재인 정권에서 가야사 복원한답시고 1조 2천억 원을 써놓고 나서는 그 돈 가지고 다 임나일본부 설을 복원하는 형태로 나타나니까 엄청 시끄러워서 지금 전라도 천연사까지 넘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김태식이라고 뭐 미스터 가야사라고 자칭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글 보면 미완의 문명 700년 가야사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가야가 언제 망했습니까? 562년에 망했죠? 그러면 700년 가야사라고 써놨으면 562년에 망했으니까 가야는 언제 시작해야 돼요? BC 3세기에 시작해야 되죠? 이 책 보면 가야는 3세기 시작한다고 써놨어요. 그러면은 400년 가야사 하든지 300년 가야사라고 써야지. 이게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가야를 700년으로 보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은 3세기 무렵에 건국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일본인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보려면 광복 직후에 이제 역사학의 세 학파를 봐야 되는데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계는 독립운동가들이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역사학계는 주로 이제 월북해서 한 분들이고 그 다음에 식민사학계가 해방 이후에 명찰만 딱 식민사학을 실증사학을 명찰만 바꿔 달고 지금까지 오는데 이 식민사학계는 자기네하고 다르면 일단 논문 통과가 안 돼요. 논문 통과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자리 못 잡죠. 그러니까 100%예요. 보수진보가 없죠. 이 신석호란 사람이 이병도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신석호가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 편수에 근무했는데요. 조선사 편수의 사라는 책이 1990년에 나왔어요. 1990년에 국사편찬위원회 사.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신석호의 재직기간 1929년부터 1965년까지 딱 써놨어요. 국사편찬위원회 사에서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가 1929년에 있었냐고요. 조선사 편수에 근무한 걸 갖다 국사편찬위원회에 근무했다고 써놨어요.
자기네는 조선사 편수의 후신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공개적으로 하다 요즘 와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요즘 와서 우리 같은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니까 문제가 됐지. 자기네 당연히 그렇지 우리 국사 편찬위원 조선사 편수의 후신이지. 그러면서 이 신석호 글 보면 참 눈뜨고 못 볼 꼴 많아요. 나는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에 들어갔다. 뭐 어쩌고 말같이 하든 아는 얘기 했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 나라 세칭 진보라는 역사학자들은 도대체 뭐냐. 이 신석호가 자기 뒷자리를 누구한테 주냐면 고려대 이제 강만길 교수한테 주죠. 강만길 교수의 자서전 역사가의 유양 보면 그것도 눈뜨고 못 봐요. 나는 신석호 선생님이 부르셔서 얼른 달려나갔더니 나는 신석호 선생님을 못 만났으면 내가 학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도 없었고 나는 과연 그분의 뜻에 부응하는 학자로서의 삶을 살았을까 나는 반성한다. 그럼 이 신석호란 이름을 유한용으로 바꿔갖고 설명해 보자고요. 그럼 한국의 어떤 진보 정치가가 나는 유한용 선생님을 못 만났으면 나는 국회의원도 못 됐을 것이고 구청장도 못 됐을 것이고 나는 유한용 선생님의 뜻높은 뜻에 부응하는 정치가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자성하게 된다.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분야는 오면 완전 성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 있었잖아요. 강만길 교수 위원장으로 갔잖아요. 갔더니 그때 문제가 된 게 이병도 신석호가 올라왔어요. 친일 반민족행위 대상자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났죠. 이분들 넣으면은 안 해. 그러면 이 강만길 교수 자서전 보면은 자기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장 시절에 일기 써놨어요. 그 뭐라고 써놨냐면 아까 벽초 홍명희 선생 그 집안에 당신네 집안이 친일 반민족행위 대상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라고 보냈어요. 벽초 홍명희 집안에. 그랬더니 그 집안에서 항의 전화 했을 거잖아요. 벽초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벽초 홍명희 선생 아버지 홍범식 금산 군수하다가 나라 망하니까 자결하잖아요. 벽초 선생은 신간회 좌우합작 통일 민족통일전선 신간회의 사회주의자 목적으로 부회장 했죠. 회장은 민족주의자 이상재 선생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홍규문 아까 봤잖아요. 다 독립운동가 둘이에요. 3대 독립운동한 집안에 그 벽초의 할아버지가 그 중추원 일제 때 중추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냥 제한제국 때 배설한 사람들 명예직으로 준 자리 있어요. 거기 참여했다 그래서 너네 집안 친일파 집안으로 선정됐다라고 공문 보냈어요. 그 보내주셔서 원칙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해야 되죠? 이 둘르면은 안 되지. 그러니까 빠졌어요, 이 둘은. 그래서 가다 보니까 지금 뭐 이거 보세요. 이게 일본 사이토바루 박물관이라고 일본 왕가의 시조 발상지예요. 여기에 나온 철모하고 고령 지산동에 나온 철모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학계에서 말하는 분국설,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가지고 세운 나라가 임나다 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일본에 가보면 가야계 지명, 뭐 백제계, 신라계, 고구려계 지명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일본 가서 대한민국 할 때 있는 한자 쓰여져 있으면은 그 가야계예요. 발음을 가라라고 읽습니다. 당나라 당자 쓰여져 있잖아요. 중국이 아니라 그것도 가야예요. 그 당나라 당자를 가라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백목이라고 쓰여져 있으면은 신라계예요. 시라기. 일본에 그 시라기라는 성 다 있어요. 백목이라는 성. 그럼 뭐냐면 이 사람들이 건너가서 계속 살았으니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 지금 식민사학자들 말대로
일본인들이 와서 200년 지배했으면은 뭐 흔적이 하나라도 남아있어. 200년 지배했으면은 하나도 없는 걸 갖다가 계속 이제 우기는 거고, 이렇게 너무 많은 증거가 있는 거는 일체 얘기 안 하죠. 이것도 전부 다 가야계 유족들이에요. 여기 후쿠오카에 있는 거.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남한 학자들 쓴 책에서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이 북한 학자들이 쓴 걸 봐야 가야가 어떤 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여길 답사 갔다 왔는데요. 오카야마에 가보면 쭈꾸리야마 고분이 있는데, 이 고분의 크기가 한 300m 가까이 돼요. 일본 열도에서 네 번째로 큰 고분인데 이거 가야게 거예요. 이것도 오카야마에 있는 키노조성이라고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가야계 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가야계 100제개가 진출했다는 건 너무나 명확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유적 유물들을 파보면 4세기 때까지는 다 가야계 유적이에요. 5세기 무렵에 가면은 이제 100제개 유적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일본 고대 수도인 나라에 가면은 이제 100제개가 주도하는 게 일본 고대사의 흐름인데, 지금은 이 나라는 이 역사학자들이 거꾸로 야마도에가 와서 지배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본이 야쿠자들이잖아요. 일본 야쿠자들은 그냥 한국 조폭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다 우익 사상가들이에요. 나름대로. 이들이 와가지고 다 한국에 와가지고 막대한 구한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에요. 이 깡패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유카유 후사노신이라고 있는데, 이 아유카유 후사노신이 그 1895년에 요 경복궁 담 타고 넘어 들어가가지고 명성황후 시해하는데 가담했다 야쿠자 깡패인데, 이 야쿠자가 나중에 역사 공부한답시고 일본 서기 조선 지명교라는 책을 써요. 그런데 이 야쿠자에게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번 쓴 걸 보세요. 아유카유 후사노시는 방대한 문헌고증을 통하여 임나의 지명비정 범위를 경남, 경북 및 충남, 전남까지 확장시켜서 임나는 경주지방 부근과 부여 공주 일대를 제한 한반도 남부 전역을 가리키게 되었다. 그것은 일본 서기의 외의 한반도 내 지배 영역이었다고 상정된 임나의 범위를 넓혀잡기 위해 그가 문헌비교 및 언어학적 추단을 거듭함으로써 얻어진 연구 결과였다고 여겨진다.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 야쿠자 깡패에게 이 찬사를 보냈는데, 찬사 내용이 뭐냐면 야마도에가 지배했다는 임나가 뭐냐면 경남, 경북 및 충남, 전남까지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나는 경주, 신라는 경주 부근만 조금 있었고, 백제는 부여 공주만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반도 남부 전역을 가리키게 되었다. 이게 지금 이 땅 판치고 있는 소리예요. 가야 해보거나라 그랬더니 다 임날본부사 복원해놓고, 지금 전라도 천년사치라 그랬더니 다 이 아유카유 후사노신이 주장한 이거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 힘들죠? 여기에 국고 지금 엄청 쓰고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이 김영구라고 고대 명예교수인데, 이 사람 쓴 거 보세요. 당시 외가 백제와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 철정, 덩쇠를 비롯한 선진문물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백제에서 왕자 전지를 외의 인질로 파견한 것은 철정을 비롯한 선진문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이건 이야기 뭐냐면 일본은 이 당시 동유세 철정을 못 만들어요. 일본은 6세기 때까지 제철 기술이 없어요. 우리는 그보다 1000년 전, 서기전 7세기 연구하면 할수록 더 올라가요. 우린 1000년 전에 제철 기술이 있는데 일본은 6세기까지 철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동유세가 가장 필요한데 백제에서 왕자를 인질로 파견해가지고 철정을 계속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런 보증수표로 왕자를 인질로 파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려대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거저건 떠나서 과연 이런 걸 보면은 이거 요즘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아프리카에 어떤 나라가 있는데 뭐 우라늄이 뭔지도 모르고 뭐 모르는데 하여간 세계 최고 군사 강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부통령을 인질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핵 ICBM 뭐 인공위성 다 갖다 바칠게요. 그래서 우리가 부통령 인질로 갖다 바칩니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통한다는 게 이런 게 통해서 이 사람이 동북아 역사 지금 재단 이사를 하고 뭐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얘기한 김석형의 분국론은 관련 자료를 일방적으로 한국 측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니 일본 열도에 무수히 많은 유족인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야계가 진술했다고 하는 건 아주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한국에서 쓴 책에 이렇게 났죠. 근데 이분 보세요. 이분의 지도교수가 미즈노 유라고 고대부터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주장하는 와세다대 교수인데 뭐 김영구 교수의 일본 이야기 책 엄청 많이 팔렸어요. 여기 쓴 거 보세요. 귀국을 앞둔 어느 날 가족들을 데리고 인사차 지도교수 댁을 방문한 적이 있다. 내게는 부모와 다를 바 없는 분이셨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일본의 인구는 1억 2천만 명쯤 되는데 잘해야 7천만 명분밖에는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5천만 명분은 박해해 벌어와야 한다. 그 경우에 제일의 타깃은 한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다. 일본 사람들은 좀처럼 자기소개에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평생을 역사 연구에 바쳐오신 분으로서 일본 역사를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서 거시적으로 보신 해안이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혼내의 선물이었다. 이놈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인구는 1억 2천만인데 식량은 7천만 명분밖에 생산이 안 돼. 5천만 명분은 밖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은 다 유럽이나 딴 데서 갖고 오지만 여차하면 우리가 니네 다시 먹을 거야. 그 얘기를 했는데 일본 역사를 자연환경과 관계에서 거시적으로 보신 해안이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혼내의 선물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 얘기 보다 보면 그냥 뭐 웃어야지 울 수도 없잖아요. 이 얘기 듣고. 그래서 이제 존 카터 코벨이란 분이 이분은 뭐냐면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 미술자 동양 미술자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일본에 건너왔어요. 와 보니까 일본 문화라는 게 전부 다 한국 거라는 게 그래서 그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관계가 항상 그렇게 한국에서 일본으로 일방적 흐름만 계속되었던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무엇 때문에 한국의 학계 1981년은 그렇게 소극적인가 지금의 나이 든 학자들은 과거 일본 사람 밑에서 공부했기에 그들에 대한 무슨 의리나 의무 같은 게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아직 30이 안 된 젊은 학도들은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었을 테니까 이들은 박차고 일어나 진실을 밝혀서 캐캐묵은 주장들을 일수해버렸으면 한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분이 한국에 건너왔어요. 그때만 해도 잘 모르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한국에 일본 거쳐서 한국 가가지고 일본 문화 다 한국서 건너간 겁니다 하면 대접받을 줄 알았죠. 아주 천대도 심지어 글 하나 써서 언론사에 기고하면은 식민사학자들한테 검토 받아갖고 오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고 아들이 뒤를 이었다가
결국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한국에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식 찾기 힘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뭐 정리를 하면은 지금 2000년대 들어서 어떤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뭐냐면 식민사학자들이 예전에는 그냥 자기 학교에서 논문 쓰고 하는 걸로 했다면 지금은 나라 또는 국고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역사를 세계에 팔아먹는 경지로 지금 바뀌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 100만 달러를 줘가지고 동북아재단에서 100만 달러 줘가지고 6권의 한국 고대사 연구소를 영문으로 발간했는데요. 그럼 한국 고대사를 6권으로 쓰면 1권은 뭐가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자연히 생각해 보면 고조선이 돼야 되죠? 고조선이 아니라 한사군부터 제1권이 한사군이에요. 우리는 중국의 식민지로 시작했다. 일본 식민사학 똑같죠? 책 내용 보세요. 조선 총독부, 낙랑군 시대 유적, 조선 총독부, 조선 고족도부. 이걸 갖다가 대한민국 제외 외교 공간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배포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저희가 그때 이 사건 때부터 저희하고 진짜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일단 책 깔았던 거를 부랴부랴 이제 국회에서 문제 제기해가지고 이 회수가 됐죠. 두 번째는 아까 한국일보에서 동북아 역사지도에서 문제가 됐던 낙랑군 위치 문제 하죠. 동북아 역사지도는 뭐냐면 국고 47억을 들여가지고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지도 만들라 그랬는데 뭐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 없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독도를 끝까지 안 그려왔어요. 여기에 박스 처리를 했죠. 이렇게 울릉도를 그렸으면 독도를 그려와야 되는데 독도 끝까지 안 그려왔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그 당시에는 국회에 동북아 역사회국 특위가 있어가지고 특위에서 문제 제기했어요. 그래서 저 지도 제작 측 대표로 임기환이라는 서울교대 고구려사 전공했다는 교수가 나갔고 문제 제기한 쪽에는 제가 나가서 국회에서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독도 왜 안 그려왔습니까? 하니까 실수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실수 아닌 거 뻔히 알죠. 아는데 실수를 하니까 더 이상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전부 다 중국 땅으로 넘겨주고 심지어 조조의 조나라가 경기도까지, 조조의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다 지배했다고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돼가지고 원래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기회를 다시 한번 줬어요. 다시 그려오라고. 다시 그려오라 그랬는데 독도 또 안 그려왔어요. 그래서 이 김호섭이란 사람은 이 4대 이사장인데요. 이 사람은 중앙대 정치학과 교수예요. 박근혜 정권 때 임명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은 동북아 역사재단엔 정치학과나 사회학과 출신들이 이사장으로 가면 조금 나아요. 국사학과 출신들이 가면 100% 이제 식민사학 합니다. 그 사람은 가서 보니까 자기네 식민사학이라고 막 비판받으니까 한 번은 저희 보고 한번 만주 한번 갑시다 해가지고 하북수랑 같이 간 적도 있어요. 그때 제가 나중에 마지막 자리에서 식민사학자들하고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식민사학이에요. 자동이에요 그냥. 그래서 제 말을 좀 세게 했더니 이제 제자리에 와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하느라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독도가 일본 거라고 논문 쓴 놈, 동북아 역사재단에 독도 연구위원이 독도는 일본 거라고 논문 쓰고 그걸 갖다가 노골적으로 또 다른 잡지에도 실었어요. 독도는 일본 거라고. 독도는 우리 것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해가면서 썼어요. 걔를 왜 못 자르냐고. 독도가 일본 거라고 하는 애를 갖다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봉급줘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이 양반이 그 얘기 한 거예요. 수정기간에 이 지도 책임자들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독도를 명확하게 그려오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지어 야 이 개 XX들아,
대한민국 세금으로 만드는 지도면 독도는 그려와야 할 거 아니냐, 독도는 점이라도 찍어 와야 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안 찍어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찍어 오니까 더 이상 뭐 봐줄래야 독도에 점이라도 찍어 왔으면 또 넘어갈 수 있는데 끝까지 안 찍어 왔어요. 독도 일본 거라는 거죠. 80명의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47억 중에 10억을 갖다가 환수하기로, 원래 12억이었는데 교육부에서 나서갖고 2억 깎아줘가지고 10억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 양반 되고 나서 흐지부지 됐는데, 이 사람이 5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하자마자 첫 번째 동북아재단 이사장 되자마자 첫 기자간담회, 지난 4, 5년 동안 외풍 시달려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 재개하겠다. 고대사 등 유사사학에 물든 정치권의 압박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견을 전제로 지도 위에다 텍스트를 함께 쓰는 조선시대 인문지리서의 방식을 원용해 볼 생각이란 말했다. 또 한중일 역사화해를 위한 한일 간, 한중 간 전문가 포럼 구성도 추진 중이다. 이 식민사학자들이 역사화해라는 용어 쓸 땐 우리 거 다 넘겨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요즘 통일 대신에 평화 어쩌고 하잖아요. 통일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이 지식인들 말은 잘 새겨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 귀세등등 했다가 시민사회가 살아가지고 동북아 재단 앞에 가서 해체하라고 시위하고 막 하면 다시 만들지 못하고 대신에 10억 원 물어내야 될 걸 갖다가 뭐 4천만 원 이제 얼마를 이제 깎아줬다 그러죠. 그 다음에 가야본성, 가야사 하라 그랬더니 임나일본부사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전라도 천년사, 전라도를 갖다가 다 외의 식민지로 만들어 놔가지고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나라 지금 역사 문제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애국 대 매국이고 민족 대 반민족의 문제예요. 전 세계 역사상 나라 팔아먹은 매국을 옹호하는 보수도 없고 제국주의 침략사관을 옹호하는 진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 보수, 가짜 진보가 성행하는 현실이 우리고, 역사학은 이미 일제가 재점령했고 요즘은 일제뿐만 아니라 중국에까지 가서 아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중국 답사 가면은 공항에서부터 딱 에스코트해 가요. 우리가 답사 가면 공안이 따라다니고. 중국 무서운 시스템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는 대신에 이제 중국의 리스트에 뭐 오른 지는 오래됐기 때문에 절대 말짱 안 부리는 걸 첫째 조건으로 다니는데, 환인에 갔다가 환인에 누가 저 산에서 뭐 발굴하는 거예요. 그냥 발굴 현장 누가 사진 한 장 찍었더니 막 인부들이 우르르 막 뛰어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같이 간 김 박사 우린 내려가자고. 그래서 우린 내려가고 당신들 알아서 처리하고 나중에 호텔로 오라고 했더니 내려가는데 막 삐뽀삐뽀하며 공안차가 막 올라오고 난리 났어요. 근데 예상외로 뭐 한두 시간 기다리니까 아래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금방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안이 올라와가지고 너 뭐 하는 사람이냐 하니까 그 사람이 건축사예요. 그러니까 건축사 한문으로 좀 명함 주고, 건축가나 이제 역사학자라 그랬으면은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건데 건축사고, 그러니까 사진 찍은 거 보자 해가지고 보여주고, 보여줘봐야 뭐 가까이 찍은 것도 없고 또 가까이 찍었으면 또 어때요. 근데 저 멀리 여기서 저만큼 있는 거 찍은 건데, 그래서 그 사진 삭제하고 내려왔는데 저희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연변대 가서 학술대회를 하는데 연변대 교수가 저보고 김 박사 그 현장에 있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 시스템이 그렇게 이게 하나하나 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에피소드가 뭐냐면 중국의 저 내몽골 파림작이라는 곳에 가면은 거기에 고구려 성이 있어요. 토성이. 근데 좀 몰랐어요. 근데 참에 한 15년 전쯤 됐을 거예요. 거기 갔다가 오토바이 개조한 3명 타는 택시 있어요. 그 당시에. 그걸 탔더니 그 기사가 제가 한국에서 온 줄 알고 여기 까우리성 고구려 성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다.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여기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볼 수 있냐 그러니까 가보자고 해요. 가봤더니 엄청나게 큰 고구려 토성이 있어요. 그러고 와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사료를 찾아보니까 거기가 중국의 요사에 의하면 그 한나라 요동군 서안평자리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보면 고구려 태조왕이 서안평 공격하는 기사가 나와요. 고구려가 계속 이제 서쪽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상생방송하고 한번 가가지고 그쪽 박물관장 만났어요. 그래서 딴 거 물어보는 척 하다가 그 토성 아시냐 그러니까 안다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고구려 토성이라고 하던데 하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걸 나중에 방송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년인가 있다가 다시 갔는데 그전에는 거기 가면 누구한테 물어봐도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까우리 형 어디냐고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줬는데 위구동성으로 까우리 형 없다 이제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시스템이 그쪽에 주민들 전부 다 모아놓고 다 교육을 시킨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역대 전쟁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에서 개천대하는 거 일본에서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가자 그러잖아요. 가면 우리가 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재 독도 연구가 10명 중에 7명은 독도가 사실상 일본 거다 하는 인물들이에요. 아까 저 김현구 교수라는 사람, 철정 어쩌고 쓴 사람, 저 사람을 갖다가 모르고 임나일본무사 연구했다니까 우당 유해영 기념사업회에서 한번 초청 강연했어요.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임나일본무사를 비판하겠지 하니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다르니까 누가 딱 질문하는데 독도가 어느 나라 겁니까? 한국 사람들 똑똑해요. 민중들은 저 역사학자들이 바보지. 독도가 어느 나라 겁니까? 하니까 이 양반 답변이 자기는 그쪽 전공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한일 고대사 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다는 사람이 고려대학교 교수 수십 년 한 사람이 독도가 어느 나라 건지 자기는 말할 수 없다는 게. 근데 제가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인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서울법대 국제법 전문가를 초청해서 대학생들에게 독도 강연을 시켰더니 그 강연들은 학생들이 독도는 일본 거일 수도 있겠네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걸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에 초청받아서 갔더니 제 앞 시간에 독도 강좌를 그 사람이 했어요. 서울법대 교수가. 그래가 저 초청한 사람한테 일로 와보라고. 이거 누가 했냐. 이거 독도가 일본 거라고 하는 인간인데 이 사람 불러다가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다곡이잖아요. 그거 해서 되겠냐고. 강의 한 점 갖고 와보라고. 갖고 오니까 이 사람들 논리 바보 아니잖아요. 바보 아니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거 이렇게 안 써요. 앞에다 독도는 한국 거인 것처럼 한마디 써놓죠. 한국 거라고 주장한다. 그 다음에 자 그럼 일본은 왜 무슨 논리로 독도를 자기네 거라고 하는 걸까요? 그거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딱 써놔요. 그럼 다 읽으면 독도는 일본 거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너무 지금 떼지다 보니까 심지어 독도가 진짜 우리 거라고 주장했던 학자들은 지금 독도 관련해서 논문 못 싣는다는 게 이쪽도.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이제 가야사 관련해서 이제 영남 지역에서 이제 시민운동 조직들이 생겼고 지금 전라도 참나사 관련해서 그 시민운동 조직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해방 이후 최초로 시민운동가들과 역사학자들과 싸우는 지경이 됐는데 완전히 이제 새로운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시간 되시면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천도교 수은회관에서 오후 3시부터 그 서울연대 발대식을 하는데 같이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동참을 하세요. 왜냐면 한국은 제가 아까 이 유일입 선생이 한국은 끝났어.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안내했다는 전영배 사장이란 분을 제가 잘 아는데 처음에 의정부 살 때 찾아갔더니 유일입 선생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그 바나에다가 라면을 3개 한꺼번에 끓여가지고 그거 갖고 하루 종일 그 라면을 먹는데 겨울이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걸 먹어가면 더 이렇게 공부하다가도 안 되니까 이제는 한국은 끝났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동북아 역사재단 만들었던 분들, 그 허성관 장관님이나 지금 뭐 김병준 위원장이나 이분들 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분들이 너무 잘못 만들어 놨다. 그런 줄은 몰랐다는 거죠. 자기네는 학자들에게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대한민국 위하는 일을 할 줄 알았지 이렇게 나라 팔아먹을 줄은 몰랐다. 라고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대책은 우리가 세워야 돼요. 이게 지금 한국 정치가들은 이게 진짜 이 문제가 심각해서 이 문제 다루지 않으면 정권 뺏긴다. 내지는 정권 못 찾는다. 이러면 움직이지 절대 안 움직여요. 또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에게 80년 동안 가스라이팅 당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스스로 알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교과서를 대한교과서가 새로 나옵니다. 저희 쪽 관점에서 쓴 교과서가. 그럼 이제 그런 교과서 가지고도 이제 그 운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역사를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나머지 시간 한 15분 남았는데 나머지 뭐 끝났어? 끝났잖아요. 그래도 아쉬우니까 딱 한 분만 질문 하시고 끝나죠. 자, 질문 없으세요? 새삼 느낀 건데요. 아까 그 김영구 교수 책을 낸 출판사가요. 1996년, 2010년 다 창비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창비는 이제 백락총으로 대표되는데 그리고 지금 뭐 지금 사장이 이제 뭐 대학도 후배기도 하는데 이 창비는 뭐 결국에 백락총 교수 같은 사람들 제가 지금 8월 30일 날 강의할 때 이제 김은혜 하얼빈 가지고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만은 그 백락총 교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간 건지 아니면 백락총 교수도 결국에는 굉장히 진보인 척 하지만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뭐 백락총 교수 속까지는 알 수가 없고 어쨌든 되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제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는 거는 자기네 위장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은 분절적으로 사고하는 겁니다. 분절적으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전두환 얘기 나오면 엄청 이제 비판하고 그다음에 이쪽 가면은 식민사학하고 이제 그런 식의 분절적인 사고로 하니까 또 역사학은 이 한국 역사학계 철칙은 역사는 우리에게 맡겨 이거예요. 역사는 무조건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가 한 거 그냥 따라오면 되지. 니네 역사 공부할 필요도 없고 감히 우리한테 덤빌 생각하지도 마. 이걸로 이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공부 조금 해보면 뭐 호남이나 영남이나 쪽에서 이젠 뭐 역사가 우습게 보고 하잖아요. 다 거짓말이니까 아무 역사학은 정확한 사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 거짓말이니까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가스라이팅 당한 거고 또 뭐 조금 어떻게 뭐 나쁘게라기보다는 보면은 한국 사회에 또 끼리끼리 문화 있잖아요. 뭐 우리 편이잖아.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그럼 뭐 시간 다 지났다 그러니까 오늘 뭐 많은 얘기를 짧은 시간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그 소화하는데 조금 이제 힘드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머지는 제 1억1 역사 TV에 많이 올려놓은 내용들이니까 거길 찾으셔가지고 한번 심화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